자, 안녕하세요. 찬란한 계절이래. 찬란한 달 5월입니다. 5월인데, 이 찬란한 달에 너무나도 찬란하게도 교과교육론을 이제 두 달 동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과교육론은 단일 영역에서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한 26, 7%에서 어떨 때는 한 30% 정도 전체 하기 때문에 교과교육론을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합격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물론 제일 비중이 높은 건 윤리학입니다. 그거는 동서양 한국 윤리까지 합치면 50%예요. 50%이긴 한데 그게 아마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자, 교과교육론을 지금부터 좀 할 텐데요. 요게 몇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덕심리학과 다음에 도덕교육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교육을 하셔야 될 뿐이고, 그러려면은 우리 과는 그래도 내용학과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윤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학이죠. 내용학과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목들 중에 보면은 내용학과가 아니라 교육학과에 가까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도 그렇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가 교육과정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학과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학 관련돼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한 70%는 내용학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학자가 되려는 분들은 아니고 교육자로서 살아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교과교육론에 대한 공부들이 충분히 좀 되어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는 예를 들어 지금 이분 같은 프로이트 같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교과서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프로이트의 도덕심리학이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콜버그의 인지발달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거는 저는 교육자가 아니니까, 학교에 가서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수 방법을 이렇게 나름의 정립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첫 번째 파트가 도덕심리학하고 도덕교육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출제 비중이 제일 높죠. 제일 높고, 두 번째가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이건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예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교육과정 출제 범위가 매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같아요. 출제 범위가 매년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아직 연구개발 중인 게 아니라 이제 공식화, 교육부 몇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화된 거 있잖아요. 공식화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현재까지라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현재예요. 그리고 3년 전부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현재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교육과정도 두 문제, 세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현재까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이전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 말이잖아요. 우리 1차부터 해가지고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이 그럴 뿐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출제된 걸 보면 현재만 출제합니다. 그런데 물론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객관식 시험 때 진짜 이전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에 제시문 주고 1차 7차 이렇게 주고
그 밑에 선택지에 뭐 오답 찾기, 그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현재만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지금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 그 뭐 1차라든지 그 이전 그 교육과정 있잖아요. 교육과정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요게 한 3년 전,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3, 4년 전까지만 해도 100%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이었습니다. 100%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이었고, 저도 그래서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만 강의를 했었는데, 한 3, 4년부터 고등학교 그 도덕윤리 교육과정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 작년에도 아마 그 고등학교 그 아마 윤리와 사상하고 뭐 하나 또 이렇게 같이 아마 냈을 거예요. 출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학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과목이 꽤 많죠.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진로 선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내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 과목이 여러 개로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파트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어. 평가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 그 나머지는 도덕심리학과 그다음에 도덕교육론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공부를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지겨운 과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겨우면 여러분도 지겨울 거예요. 이거 지겨운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리고 교육과정은요, 이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교육과정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문제를 그렇게 내요. 그냥 교육과정 주고, 그냥 그 괄호 치든지, 아니면 그 관련되어 있는 거 서술형 내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그냥 외우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외우려는 것도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문제 정도 아예 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어떨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도덕 교사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학습방부 같은 경우에는 1차 통과하면 2차 가면 저 모형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한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사실상 그냥 이거 암기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물론 뭐 모든 과목이 다 암기 과목입니다. 시험은 암기를 해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무 암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고 다음 교육과정, 다음에 교육과정이래. 저기 모형 보고 다음에 교육과정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도덕심리학이든 도덕교육론이든 간에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마 5, 6월 되면 이제 이론 강의는 끝날 텐데, 이론은 진짜 원칙입니다. 원칙. 이론은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는 스스로 문제를 던집니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던지거든요. 물론 사상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학자가 왜 이 문제를 던졌는지까지 보게 됩니다. 느닷없이 던진 건 아니거든요. 사상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못했던 거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어봤기 때문에 어떤 사상가가 어떤 문제를 던질 때는 그 문제가 던져지는 맥락이 분명히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 학자 입장에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던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이론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뭐 예를 들어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의 윤리적 혼란들, 뭐 윤리적 상대주의라든지 회의주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척결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척결하고 보편윤리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보편윤리를 확립해 나가는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전개됐던 게 칸트의 윤리 이론이라면 언제나 이렇게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이고, 이게 뭐 그냥 뭐 사소한 말장난이 아닌 이상에는 모든 이론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합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합적으로 쓰여져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자들은 널려 있고, 비판자들이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쳐다보는 게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학자들의 세계예요. 학자들 세계에서 논쟁이라는 건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심지어는 던져진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삼죠. 이거 문제가 잘못 던져졌다. 그렇게도 문제 삼고,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건 결국은 이 체계에 대한 비판이고, 반론인 겁니다. 자, 어쨌든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체계가 이론이고, 그 체계는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는다라는 건 논리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있을 것이고, 모든 논리는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논리는 개념으로 구성되니까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개념들 중에 소위 중액적 개념, 여러분들은 이제 키워드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아주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개념들 중에는 중액적 개념이 있고, 그 중액적 개념과 관련이 되고 있는, 혹은 파생되는 개념들이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중액이 되는 개념들, 이런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결합해가지고 문장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들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의 이론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론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자, 개념은 반드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개념이든 간에 의미를 가져요. 물론 여러분들 윤리학 공부하셔서 무어 같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선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정의될 수 있는 의미는 없지만, 그런 개념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의미를 갖는데,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정의를 갖는다는 겁니다.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개념을 공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개념, 사용되고 있는 용어 있잖아요. 그 용어의 의미, 즉 정의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개념, 예를 들어 프로이트 같으면은 자아 이상이다 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념의 정의,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되었는지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의가 제대로 되었는지까지는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가 맞는지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그거는 연구자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구자가 공부하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지금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절대로, 예를 들어 자아 이상이라는 프로이트의 정의가 있을 경우에 그 정의가 잘못되었는지 옳은 정의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이트의 자아 이상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정의를 묻습니다. 혹은 이걸 기입으로 내든지 아니면 이 정의를 서술로 내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개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들이 논리적 관계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체계를 이룹니다. 자, 그 논리적 흐름이 이론이에요. 어떤 개념들과 개념들 사이에 관계나 이런 것들, 논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이론들,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제일 기초는 결국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이, 여러 개념들이 이 사람이 던졌던 문제, 그 학자가 던졌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지, 이제 서술형 주제들이 되겠죠. 자, 그것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도덕심리학이나 도덕교육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윤리학도 마찬가지고 사회사상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론인 한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조건 이 학자가 어떤 문제를 던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내지는 그 해답에서 사용된 개념이 뭐고 그 개념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던진 문제에 어떤 대답을 내놨는지, 해답을 제시했는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론 공부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워서 그 개념의 정의를, 의미를 이해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공부는 단순한 겁니다. 합격 전략 설명회 이런 데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격을 합니다. 모든 공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고 혹시라도 뭐 교육대학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석박사학위를 해볼 생각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 가서 수많은 책을 읽고 논문을 읽을 텐데 읽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개념이 정확한지 이제 연구자의 입장이면은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저한테 이 정의가 옳은 정의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은 여러분 상황에서는 올바른 질문인데 이 정의가 옳은 정의입니까? 라는 질문은 현재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그 학자가 정의한 바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하나씩 쌓이면은 전체적인 이론 체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자, 뭐 이거는 제가 이론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나눴던 자료는 매번 2개 정도가 나갈 겁니다. 그 보충 자료라는 게 있고, 다음에 개념인데, 예, 아까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모아봤고, 이 보충 자료에 있는 내용은 그냥 여기 PPT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의도는 2가지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악필입니다. 그러니까 악필이라고 판서 이런 거 저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대 문명을 좀 이용하고 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보충 자료 보시면은 지금까지 기출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확인만 좀 해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서술용으로 바뀐 지도 거의 한 13년, 14년 됩니다. 올해가 아마 14년 차쯤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전에 출제되었다고 또 출제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올해 뭐 그 학자가 출제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보장도 없고요. 물론 조금 마이너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잘 그러니까 매년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좀 큰 학자들 예를 들어서 뭐 교과용론 같은 게 뭐 콜보그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고, 뭐, 윤리사상 같은 건 뭐, 칸트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뭐, 주자, 뭐, 이런 분들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알아두시고, 이런 정도로 좀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이야기들은 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도덕심리학. 예, 여기서 뭐, 파트가 있는데, 이분이 도덕심리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도덕심리학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종류인데, 보통 여러분들 이 도덕심리학 공부하시는, 할 때 보통 참고로 많이들 보는 책들을 보시면, 보통 정신분석학이 제일 먼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정신분석학 영역에 속해 있는 학자는 2분입니다. 이제 프로이트하고 에릭슨을 보게 될 텐데, 에릭슨은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이 영역에서 출제는 거의 100% 지금 프로이트가 되고 있어요. 거의 100%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는 그냥 100%입니다. 예전에 기관식에서 에릭슨이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꽤 오래 전에 뭐 교육학에서 에릭슨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만, 자,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보시고 에릭슨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에릭슨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프로이트인데 유태인이죠. 그래서 2차 나치 점령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고 뭐 그랬던 분인데, 왜 에릭슨은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에릭슨 보겠지만 의미가 있냐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도덕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덕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덕심리학을 할 텐데, 자, 심리학이 뭡니까? 심리학이. 이게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이 다루는 대상이 있잖아요. 심리학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심리잖아요.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마음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철학에서도 이 마음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 철학에서 마음의 철학이라 그러면 그 심리 철학이라고 불리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로크라든지 휴미라든지 전부 다 그 파트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마음을 다뤘어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관념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뤘으니까 그 관념들이 어떤 기능들의 작용을 통해 연합해가지고 이론, 지식을 형성하는지 그럼 다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인데 그런데 요 앞에 그 일반 심리학은 범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온갖 것들을 다 다룰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도덕이라는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뭐 이러면 당연하죠. 우리 마음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뭐 좀 간략하게 일하면 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도덕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도덕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동기도 발생이 되잖아요. 발생이 되고 즉 우리가 보통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도덕적인 정감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도덕성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것도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학생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음의 구조를 도덕적인 그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도덕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덕 판단하냐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그렇죠?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기적 요소들이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탐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심리학 중에 한 종류인 도덕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도덕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일반 심리학자이고 그중에서 특히나 정신분석학이라는 위대한 체계를 창시했었던 분이 프로이트입니다. 이분은 그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도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고 그리고 사실상 도덕가가 아니라 그 의사에 가까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다루었던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다루었던 분입니다. 다뤘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소위 그 문명사회의 도덕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병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도덕 심리학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분의 이론을 좀 확장하거나 응용, 적용할 수는 있다.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뭐 그런 측면에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프로이트 문제는 이제 정신분석학 경쟁에서 문제는 전부 프로이트의 문제들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을 좀 다뤄야 되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 심리학은 그런 거 아닌 거니까 심리학은. 자, 그러면 일단 어디서 출발하냐? 여기서 한번 출발해야 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특히나 여기 지금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성이란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여러 가지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연히 가진 것. 우리가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가진 그 성격이 어떠냐? 요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은 어떠냐? 자, 교육받지 않은 자연적 인간은 어떤 존재냐? 뭐 이 교육을 도덕 교육이라고 합시다. 또 우리가 이제 애들이 교육받기 이전에 태어난 바 자연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도덕 교육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인간이냐? 예를 들어서 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인본주의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예요. 맹자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선성을 타고나잖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도덕교육의 방향이 달라지죠. 맹자님처럼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개발하는 게 도덕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개발하는 게 도덕교육이 될 텐데 맹순자님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악한 본성을 개발하면 큰일 나지. 그걸 제어하는 게 이제 도덕교육이 되겠죠. 결국은 자 우리가 도덕교육을 수행할 때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로이트가 바라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요거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 영역에 존재하는 자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 굉장히 자연적 인간의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도덕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저걸 부정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았어요. 프로이트는 저걸 저거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의 프리즘을 보고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의 자연적 모습은 이래요. 여기 보시면은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교육학 같은 거 하시면 프로이트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저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예요. 에로스와 타나토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좀 많이 가져다 씁니다. 가져다 쓰는데 에로스와 타나토스인데 요 에로스가 그 성적 본능을 말합니다. 에로스가 성적 본능인데 달리 말해 요거는 삶의 본능인데 여러분들 요게 이제 성적 본능. 이거 타나토스가 이게 죽음의 본능입니다. 죽음의 본능인데 여기로부터 성적 욕구, 그 정신적 에너지 리비도라고 불려지는 소위 말해 성적 에너지, 그 정신적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부터 공격 욕구가 나옵니다.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와요. 자, 이게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그 반사회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무의식 보시겠지만 애들이 딱 태어나면은 우리의 정신은 아직까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지 않아요. 자, 무의식 영역 안에 선천적으로 저런 본능적 충동들이 존재합니다. 저게 왜 반사회적이냐?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이게 원래 죽음의 본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공격 욕구가 나타나냐?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욕구가 타인을 파괴하려는 욕구로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타인을 파괴하자는 욕구, 다음에 이 성적 욕구, 이거는 합리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이거 심지어는 근친상간의 욕구로도 발현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자,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자연적 인간에게 있어서 행동의 동기가 돼요. 이게 행동의 동기입니다. 모든 행동의 원인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교육을 받으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 반사회적인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충동이거든요. 이게 행동의 원인이에요. 행동의 심천적 원인입니다. 사실상 의식은 안 돼요. 의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근원적인 심층적인 원인이 되는 게 이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입니다. 자, 따라서 어때요, 인간은? 문명사회의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도덕적입니다. 파괴하려 하고, 성적 욕구를 분출시키려고 하고, 자,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자, 비합리적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고려를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점 가지고 여러분들 교육을 하신다면 애들을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고 얘들을 그냥 교육을 시키자 두면은 이런 짓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이 무의식에서 작동하고 있는 저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 있잖아요. 이게 우리 행위의 심층적 원인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 행동을 이끌어 나가요. 따라서 원인 없이 생겨나는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프로이트는 이런 형태의 인간을 거부합니다. 자유의지, 뭐 자발성, 뭐 자기결정, 물론 같은 말이죠. 자, 뭐 인간적인 책임감. 자, 요거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칸트처럼 뭐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인간은 요런 존재다. 요런 존재다. 자, 이게 인간에 대한 인간의 본성, 자연적 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라고 보시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심리학이니까, 도덕 심리학이니까. 자, 마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요거. 자, 정신의 세 수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정신에 관한 지형 모델, 뭐 혹은 정신에 관한 구조 모델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일반 심리학에서는. 자, 정신이 세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정신은 그 지형이 있는데 뭐 구조화되어 있다. 세 수준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거를 빙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빙산이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바닷물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밖으로 턱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 바닷물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밑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빙산 모델이라고 불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요게 지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냥 뭐 의식부터 합시다. 자, 의식이 뭐냐? 의식이 뭐냐? 자, 의식이란 우리가 자신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뭐 감각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는 정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냥 여러분을 바로 보면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성찰해 보면 바로바로 아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요 있죠.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정신의 영역을 의식이라 합니다. 자, 요걸 의식이라 하고 근데 의식은 전체 정신의 구조에서는 진짜 대단히 작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자, 다음에 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의식이 뭐냐? 자, 요 빙산 모델에서 보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자리. 바닷물, 여기가 무의식인데,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전의식이라고 불러요. 자, 전의식은 뭐냐?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해요.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여 회상하려고 마음을 집중하면 의식 내로 쉽게 불러들일 수 있는 기억, 지각, 생각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누구 전화번호 전혀 기억을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너 걔 전화번호 알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정신의 영역. 자, 요걸 혹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전의식을 설명할 때 이런 것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왜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운전할 때 보면 운전이 많이 익숙해지면 브레이크를 밟든지 엑셀을 밟든지 간에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운전하다 보면 위급한 상황이 딱 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요. 자,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의식의 작용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전혀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외적인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그게 확 튀어 올라오는 뭐 그런 측면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뭐 그냥 이 전의식의 성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심리적 어떤 현상 중에 하나 설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술탄 효과가 뭐냐면 혓바닥 끝, 혓바닥 끝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물어요. 야, 그 사람 이름 뭐야? 그러는데 왜 할 듯 말 듯 한 잔은 생각나는데 끝까지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런 거 있죠. 요게 지금 그 잠재되어 있던 게 전의식으로 올라오는데 완벽하게 올라올까 말까 막 아직 완벽하게 잘 생각은 안 나. 그런데 조금은 생각이 나. 걔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뭐 그 노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화는 뭐 뇌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죠. 요거가 전형적인 그 전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싹 확 올라와 버리면 이러면 알 텐데 올라오지 못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무의식의 내용 중 일부가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잠시 머무르기도 하고 자, 의식적인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또 잠시 머무르기도 하는 그런 정신의 영역을 전의식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는 요 정신의 세 지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의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심층적인 그 원인들 있잖아요. 그 원인이 작동하는 영역이 저 무의식이에요. 자, 저 무의식 보시면 자,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인식이나 지각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해요.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의식입니다. 자,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아까 뭐 있었다 그랬습니까? 본능적 충동이라 그랬죠?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가 내재해 있는 정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때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라고 한다면 첫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아까 에로스와 타나투스 그 선천적인 욕구, 그 본능들 있잖아요. 그게 무의식에서 작용을 해요.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개념은 초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초자아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초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저 초자아의 일부가 내재합니다. 자, 초자아는 요 정신의 세 지형 모두에서 작동을 해요. 초자아는 요 정신의 지형 모두에서 작동을 하긴 하는데 초자아의 거의 대부분의 활동은 무의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의식 영역에서의 초자의 활동과 전의식 영역에서의 초자의 활동은 거의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의 활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규모가 작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무의식적인 동기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의식 내에서 아까 보셨던 에로스나 타노투스 혹은 초자가 형성되면 그 초자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합니다. 의식을 못하고 이게 심해지면은 그래 프로이트한테 찾아왔던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이 이상 행동을 해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좀 뭐 병적 행동을 하는 거죠. 병적 행동을 하는데 그 환자들이 답답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왜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가가지고 이거 아파 죽겠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아무 이렇게 뭐 엑스레이를 찍든 CT를 찍든 원인이 없는데요. 이럴 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저희 동네에 유명한 내과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내과가 있어요. 그 9시에 문 여는데 9시에 가면은 일단은 그날은 진료를 못 봅니다. 이야기 그냥 다 차버려요. 다 차버리는 그런 유명한 내과가 있고 내과 선생님이 있고 그분은 또 매년 또 1년에 한 번씩 그 병원 연날 창립일 날 그 문자 와요. 떡 받아가라고. 그런데 떡 해가지고 돌리고 하는데 그분 참 특이한 분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렇게 건강검진 받는 거 했는데 날라왔어요. 이 결과지가 날라왔는데 폐섬유증이 의심된다. 근데 그 전부터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폐섬유증은 여러분들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폐가 이렇게 굳는 겁니다.
그거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약물 좀 투여해가지고 그 기간을 늦출 뿐이에요. 아, 이제 나도 이제 생명이 끝났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뭐, 에휴, 확실하기 위해서 그 내과를 갔습니다. 내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그, 얼마 전에 혹시 감기라든지 이런 거 걸린 적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기침 심하게 하셨어요, 예. 예, 뭐, 엑스레이 보니까 거기 딱지가 안 잤네요, 그러더라고. 이게 심하게 해가지고 폐에 약간의 그 염증, 그 손상 같은 게 있었던 뭐, 그 딱지가 안 잤는데 엄청 아팠거든요. 아,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도 잘 안 믿기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뭐 다른 검사라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근데 계속 안 해도 된대. 아니,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면담을 하더라고요. 당신 나이가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올 나이입니다. 뭐 이러면서. 아, 이분이 이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과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들한테 그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더 밀리는 거야,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 들어가면 5분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넣고 인생 상담하고 막 이래, 환자. 그런 분이 계셨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프로이트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물건을 막 넘어뜨리고 혹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원인은 모르겠고 찾아옵니다. 그 원인이 전부 여기서 작동한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시험 다 보시고 그 프로이트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완역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 완간되어 있는데 그 꿈의 해석 뭐 또 있고 그런 책들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사례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인 선천적인 본능과 후천적인 초자의 일부가 내재해 있는 정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적 정신활동이나 행동들 중에서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의 사고라든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심층적인 원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심층적인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초자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하나의 그냥 좀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사례를 들지만,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왜 아무 원인이 없는데 어느 날 한번 집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연한 죄책감 같은 거. 이런 게 들 때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왜 그런 분들 도덕적 결벽증 같은 거 있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원인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원인을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거의 결벽증에 가깝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인들이 전부 여기서 작동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한테 난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막연한 죄책감이라든지 그 반대로 나는 완벽해야 돼. 도덕적으로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도덕적인 어떤 완벽주의자들. 걔네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원인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작동합니다. 예. 자, 이게 무의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보다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건 이겁니다. 인성의 구조. 자, 인성, 혹은 요걸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번역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인성도 세 요소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도 세 요소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순으로 보는 게 맞아요. 시간순으로 우리가 인간이 딱 태어나면 뭐만 있냐? 원초아만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아직 자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 자아가 있지만 일정 기간까지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초아만 존재를 해요. 원초아만 존재를 하는데, 자, 이 원초아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의식의 자리에 있는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저장소입니다. 자, 아까 무의 시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선천적인 본능적 충동이 있다 그랬죠? 자, 이 무의식이란 좀 인성의 구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원초아가 활동하는 장소예요. 원초아가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무의식 안에 원초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아까 뭐도 있다 그랬어요. 초자의 일부도 존재한다 그랬죠. 자, 원초아만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초자아도 활동을 하는데 이 대부분 원초아를 거의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이 무의식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원초아예요. 이게 원초아가 활동하는 자리예요. 원초아가 거의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중에 조금 이제 뭐 초자 요 정도 있고. 그런데 원초아는 뭐냐?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충동의 저장소예요. 아까 보셨던 그 에로스와 타나토스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솟아나요. 리비도가 솟아나는데, 자, 그러한 욕구와 충동이 분출되는 인성의 요소예요. 여기서 본능적인 욕구, 예를 들어 에로스 같으면 성적 욕구가 분출되죠. 타나토스 같으면 공격 충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분출됩니다. 여기서 그게 원초아예요. 자, 무의식적인 본능적 욕구와 충동에 적극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합니다. 이게 원초아의 활동 원리예요. 원초아가 활동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이 활동 목적이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활동 목표예요. 선천적인 본능적 충동 있죠? 그리고 그 충동으로 그 본능적인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욕구들과 그 충동들 있잖아요. 그걸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서 쾌락을 얻는 게 원초아의 활동 목표예요. 그렇죠? 활동 목표예요. 자, 그래서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개념 알아두셔야 합니다. 쾌락 원리. 자, 쾌락 원리에 따른 원초아의 활동은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도덕적 고려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교육학 같은 거 하시면 심리성적 발달 단계 같은 거 보실 텐데,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 있잖아요. 그걸 겪게 되는 그 시기에 그 리비도 에너지가 소위 그 성적 욕구가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쪽으로 향하고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 향하잖아요. 이건 사실상 근친상간의 욕구예요. 근친상간의 욕구잖아요, 이거. 근친상간의 욕구거든요. 도덕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문명사회의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극악한 겁니다. 이 욕구는. 그런데 원초와는 도덕적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 세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무조건 그냥 쾌락 원리에 따라만 활동할 뿐이에요. 생겨나는 충동이나 욕구는 물론 그 심리성적 발달 각 단계마다 리비도 에너지가 분출되는 지대들은 다 따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구강기가 있고 뭐 구강기 때 애들 진짜 힘듭니다. 그럼 뭐든지 입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면 장갑 끼고 여기도 하고, 그때 장난감 있습니다. 그냥 이 입에 넣고 이렇게 쭉쭉 빨아도 되는 장난감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굳이 깨끗하게 그냥 그렇게 빨다가 병도 좀 걸리고 해야지 이게 면역도 생기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또 깨끗하게. 그래서 어떤 집 가면은 뭐 그 매일 그 무슨 그 청소제 가지고 세균제 규제 가지고 막 집안 닦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학문기 때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자, 얘네들은 그런 걸 이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고려를 전혀 하잖아요. 도덕적 고려를 전혀 하잖아요. 오로지 그냥 생겨나는 저 욕구와 충동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활동할 뿐입니다. 자, 뭐 쾌락 원리 정의를 한번 하고 갑시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으로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여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게 쾌락 원리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될 건 원초의 활동 원리는 쾌락 원리다. 쾌락 원리다. 자, 그런데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고기의 자아, 초자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이 원초아로부터 분화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 원초아의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 경험 있잖아요. 그 활동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뭐가 나오냐? 자아가 나옵니다. 자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원초아가 이 원초아로부터 본능적인 욕구가 분출이 되잖아요. 원초아로부터 본능적인 욕구가 분출이 되고 자, 분출이 되고 원초아는 어때요? 합리적인 고려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고려 없이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동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충족시키려 충족 활동을 할 텐데 이걸 충족 활동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활동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의 인간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태어날 거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는 부모일 테고 예를 들어 근친상간의 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활동 자체가 현실과 충돌합니다. 그 누가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왜 아시잖아요. 어느 부모들 뭐 일정 정도 시간이 딱 되면은 소대변을 가리게 하려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충족 활동이 현실과 충돌합니다. 현실과 충돌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개인, 그러니까 이 욕구 충족을 위해 활동했던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좌절 경험입니다.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이에요. 이건 좌절 경험이에요. 자아는 이 좌절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저 좌절 경험을 통해 자아가 발생해요. 자, 좌절했죠?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지금 현실과 충돌하면서 좌절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정신 안에 어떤 게 형성되냐면은 현실을 고려해서 원초와의 욕구를 그러니까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합리적 관점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신의 요소, 인성의 요소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아입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자, 자아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외부 세계에서의 경험의 결과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달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성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성 안에서 집행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원초아가 있고요. 그리고 원초아의 활동이 세계 속에서의 그러니까 활동이 좌절되면서 이 자아가 형성이 되거든요. 형성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성되는 게 초자아예요. 초자아인데 이게 집행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초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은 원초아의 욕구를 집행하는 주체예요. 근데 나중에 초자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은 초자의 명령도 집행하는 우리 인성의 요소가 자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요 자아는 원초아의 요구라든지 초자의 요구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성의 한 요소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자가 탄생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원초아와의 관계에서 뭘 집행하겠습니까? 원초아에서 분출되는 본능적인 욕구를 세계 속에서 집행하는 게 자아잖아요. 그런데 이미 좌절 경험을 한 다음에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자아는요. 자, 원초아의 관계 봅시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명확히 지각하고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 원초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자가 탄생하기 전에 물론 초자가 탄생해도 마찬가지예요. 원초아와의 관계에서 도대체 자아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성기기 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그 시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에 대한 성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 제지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아가 어떤 짓을 하냐?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은 자아는요,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이걸 억제합니다. 억제시켜요. 혹은 억제시켜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족주의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의 요소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아의 발달이란 무슨 말이냐? 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아가 발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비합리적인 원초와의 요구를 통제할 수 있고, 자, 원초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의 발견에 있어서 유능함이 향상되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무리 성인이라도 여러분이 보기에 거의 짐승 이런 수준의 성인들 있잖아요. 자기 욕구나 충동, 그러니까 막 비합리적이고 그런 충동들이 있잖아요. 그 충동들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자아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아가 발달이 되어야만 원초로부터 오는 충동들을 이렇게 잘 통제하고 억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아는 이제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쾌락 원리에 따라서만 활동하지 않아요. 자아가 발달된 개인은 쾌락 원리에만 의지해서 활동하지 않고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합니다. 자, 그래서 자아의 작동 원리를 현실 원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현실 원리가 뭐냐? 행동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의해 통제되기보다는 외부 세계의 상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에 기초해서 좀 해보면 자, 요 말의 의미예요. 이거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선천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하면은 그냥 원초화만 있는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 세계의 상태, 그걸 잘 고려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 자, 그래서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현실 세계의 제약과 규칙을 인식하고, 자, 원초와의 본능적 욕구를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충족하려는 그 자아의 활동 원리를 현실 원리라고 불러요. 현실 원리. 자, 요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자아의 또 특징 중 하나는 유아에게 초보적인 도덕감을 부여합니다. 아직까지는 요게 나타나기 전이라고 좀 상정을 한 다음에,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초자가 나타나려면 현실 세계의 규칙이 있잖아요. 현실 세계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도덕 규칙이 있죠. 그게 있음을 자가 그걸 내면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초자가 형성되거든요. 자아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규칙이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즉 사회적 규칙과 인습에 대한 인식 및 그것의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인식, 요 인식을 부여해 주는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쉬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저 인식이 심화되어 나가면서 이제 초자가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좀 쉬었다가 초자 보도록 합시다.